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5개월 만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동반 증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달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즉 DLS 발행 규모가 반토막 나며 무려 4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의 3년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해 오리지널 허셉틴과 동등한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나란히 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소비 증가폭은 8년 7개월 만에 최대였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늘었습니다.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나란히 증가를 기록한 것은 5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10과 노트 10을 출시하면서 통신과 방송 장비 생산이 50% 넘게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른 추석으로 음식료품과 화장품 수요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였습니다. 유럽차를 중심으로 승용차 판매가 8% 넘게 증가한 데 힘입어 소매 판매액이 3.9% 늘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도 한 달 전보다 1.9% 늘어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경기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오르며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져 4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이 시장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상한가 엄포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질 않자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상한제 도입에 따라 공급 부족 부작용 우려로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서둘러 분양 일정을 잡고 있지만 정작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 급한 건설사들이 일단 계획만 잡아두고 상황을 보며 분양 일정을 미루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에는 이달 분양한 6,900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39,000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널뛰기 분양 물량을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GS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에 공급하는 성남 고등자이. 이 단지는 당초 7월 분양 일정을 잡았다가 8월로 연기한 데 이어 9월 분양도 미뤘습니다. 현재는 분양 시점을 10월로 잡아둔 상황입니다. DS종합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동에 짓는 로원시티 대성 베르일 2차 더 센트로 역시 9월 분양을 계획했지만 10월로 분양을 늦췄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분양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실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절반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직방이 8월에 조사한 9월 분양 예정 단지는 43개 단지, 일반 분양 물량은 22,20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기준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7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일반 분양도 6,906세대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마음 급한 건설사들이 계획만 잡아두고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여부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수시로 조절하기도 했었고요. 상반기에 밀렸던 물량들이 하반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이렇자 내달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63개 단지, 39,002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실제 분양된 물량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실제 상한제 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산업은행이 KDB생명 공식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보통주 8,800만 주와 경영권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초 투자 의향서를 접수한 뒤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 추진은 금호그룹 부실로 옛 금호생명을 산업은행이 떠안은 뒤 네 번째 시도입니다. 산업은행은 2017년 구조 조정과 지난해 증자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됐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잠재 매수자 면담 등을 통해 달라진 KDB생명의 모습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면 이번 인수 합병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달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즉 DLS 발행 규모가 반토막이 나며 4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중 원금 비보장형 DLS 발행액은 9,957억 원으로 7월보다 49.8%가 줄었습니다. 발행 건수도 242건으로 38.9% 감소했습니다. 특히 월간 DLS 발행액은 2016년 1월 8,587억 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올해 월 평균 발행액 1조 6,328억 원보다도 39%나 적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원금 비보장형 DLS 발행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4일 2,100선을 넘긴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탄핵 등 대외 변수와 또 이번 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자,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엔 코스피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2063.05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890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은 모양새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약 1,08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0.82% 떨어진 622.76에 마감됐습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2,100선을 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를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예상 범위로 2,040에서 2,100포인트를 잡았고 하나금융투자는 2,050에서 2,100포인트로 제시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해외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시작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아서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것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2,100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또다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된 건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슈들 없나요? 네, 우려들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 현지 언론이 미국 정부가 중국 대상의 금융 투자를 금지하겠다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보도를 했고 또 이에 더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하긴 했지만 증시 하락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데에는 충분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영국의 10월 브렉시트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영국 하원이 10월 19일까지 EU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로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에 상관없이 EU와 새로운 합의를 하겠다면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연설과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휩싸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내부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맞습니다. 오는 4일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을 7조 원 정도로 추정하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즉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NH투자증권 김병헌 연구원은 D램은 내년 1분기, 또 낸드는 올해 4분기 중에 각각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적 개선을 고려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긍정적 얘기들이 오랜만에 들려오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 삼성전자 외에도 증권업계에서 좀 추천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유망 종목들이 있나요? 네, 하나금융투자는 우선 현대차, 태형건설, 메디톡스 이렇게 추천을 한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우호적인 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또 하반기에 출시되는 럭셔리 신차 라인업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태형건설은 올해 기획된 6개 사업장 중에 5개가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고 분양가 상한제 리스트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메디톡스는 중국 뉴로녹스의 허가 심사 완료로 4분기에는 최종 시판이 허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서 유망 종목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현대위아, 유한양행, 에이스테크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의 신차 확대에 따라 고가 부품 탑재율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얀센 기술 수출료가 분기별 50억 원 규모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의 경우 5G 통신 커버리지를 구축하면서 기지국 안테나로 인한 수익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된다. 이런 예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유가 상승 수혜주인 에너지와 조선, 건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체 품목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솔브레인,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캠, LS산전 등이 유망주로 꼽힙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둘러싼 변수 전망에 대해서 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이 허주말을 투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결과 효능과 장기 안전성 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의 3년 장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주마는 위암과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헙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입니다. 이번 허주마 임상은 2014년 8월부터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 환자 549명을 대상으로 첫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총 74조 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공급 한도 20조 원에 무려 4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산정하는 커트라인은 2억 1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습니다. 다만 요건 미미나 또 대환 포기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 8천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자들의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 1,600만 원이며 실제 대환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유사한 금리대의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며 지난해 치매 진료비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매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비는 총 8조 8,3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치매 진료비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2014년과 견주어 6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수는 2014년과 비교해 5년간 71%가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표명한 만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비극을 근절하고 치매 환자 부양을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요 고속도로 내 8개 수소 충전소의 구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심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충전 인프라의 확대로 장거리 운행 시 느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인데요. 이로써 수소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겁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H하남 수소 충전소입니다. 현대차와 한국도로공사 주관의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으로 총 160제곱미터 면적에 하루 70대 이상 완충이 가능합니다. 이번 하남 충전소 개소로 올해 목표였던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구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안성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를 시작으로 경기도권을 포함 전국 8개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가 구축된 겁니다. 특히 기존 고속도로를 활용해 충전소가 도심에 집중됐다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H하남 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 전기차 고객들의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편 내년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수소 사회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소차 보급 대수는 약 3,000대로 내년에는 11,000대까지 늘어나며 충전소가 40개까지 확충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국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수소경제를 본격 시동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충전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CJ제일제당이 한국식 고급 만두를 앞세워 글로벌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당장 내년에 세계 만두 시장 1위를 달성하고 오는 2023년까지 국내외 만두 매출을 2조 6천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인천시 중구 인천 냉동식품공장에서 각져 나온 만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시장에서 6,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K만두 열풍을 몰고 온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엿본 CJ제일제당은 오는 2023년까지 국내외 만두 매출을 2조 6천억 원으로 올리고 이 중 해외 매출만 2조 원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한식 만두를 외식 전문점 수준의 수제용 고급 만두로 진화시키는 프리미엄화 전략을 펼칩니다. 프리미엄 한식 만두를 표방한 신제품은 돼지고기 생강구이, 해물파전, 고추장 불고기 등 한식 정찬 메뉴를 만두소로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CJ제일제당은 만둣국, 비빔만두, 만두볶이 등 메뉴를 편의형 제품으로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프링롤, 에그롤, 피자롤 등 글로벌 현지 만두도 국내로 들여와 다양한 만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메뉴 개발과 함께 생산 기지도 대륙별로 거점화해 미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유럽 등 각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매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에그롤, 스프링롤, 피자롤, 파이 등 현지에서 대량 소비되는 카테고리에 한식 만두를 접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고급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 한국식 만두를 냉동 피자 수준의 세계적인 식품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만두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공통의 식문화인 만두로서 캐리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적 저희의 목표는 일단 재무적으로는 19년에 저희가 1조 9천억 달성 예정이고 2023년에는 2.6조까지 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세우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발전보다 좀 가격적으로 비싼 부분이 있고 산과 들을 해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충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생에너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제가 이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유럽 농촌을 바꾼 재생에너지라는 글을 보면서 말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 유럽 회계감사원에서는 2018년 5월에 유럽의 농촌에서 재생에너지가 지역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해요. 근데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서 조달하는 연료의 필요량을 줄이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농촌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기여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면은 화석연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새롭게 변하는 재생에너지 수급 구조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기업농과 영세 자영농 모두 재생에너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업농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업에 활용을 했고요. 자영농은 정부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냥 기업농이나 영세농에게 모두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농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업농의 사례는 이탈리아 예. 토스카나 지방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요. 토스카나 지방에 유명한 포도 재배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탄소 발자국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 배출된 탄소를 명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이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토스카나의 와이너리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요. 와인 저장고의 온도 유지에는 알프스 조산대의 열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다 설치해서 에너지를 조달을 하고요. 또 농장에 풍부한 목재 바이오매스로 발전소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5년 이 지역 와이너리들이 사용한 에너지의 68%를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죠. 결국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토스카나 와인의 상품 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발전 설비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겁니다. 네,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든 건데 상품 가치 높였고요, 생산 단가 줄였고요, 일자리 창출, 일석삼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영농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래 보면 말이죠. 기업농만 아니라 영세농민에게도 재생에너지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래요. 영세 자영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가리아의 농부들에게는 대규모 발전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 정부는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했는데요. 트러플과 같은 고부가가치 유기농 작물을 주 재배하는 불가리아의 농부들에게 송전에 필요한 대규모 송전선과 송전탑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과 정부의 지원을 활용을 해서 마을 곳곳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고압 송전선에 방해받지 않고 전통적인 유기농법을 할 수가 있었죠. 높은 품질의 작물 재배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보는 거는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맞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효율이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규모 자영농민들은 좀 시설적인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은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에서 회원국의 농촌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지원금까지 합하면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는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 비용이 오히려 기후변화를 막고 대기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줄이고 경제적 이익까지 올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에서 심각히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건 언제나 잘 받아들여야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재생에너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모레 오후 서귀포 부근 해상을 통과해서 글피 오후에는 대구에 상륙하겠는데요. 이후 동해상을 통해 점차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아침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에서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상되는 피해 양은 제주도에 30에서 60mm,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에 2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10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상도 차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초속 20에서 30m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의 물결도 최고 4m, 서해상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서부 지방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로 높겠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4에서 25도 분포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와 전라도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고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그 밖에 남부는 낮부터 비가 내리며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목요일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나면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통사 2위 업체의 5G 통신장비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2조 3,500억 원의 계약 규모인데요. 한일 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현 상황에서의 계약이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으로 정치적 문제를 초월한 기업들의 기분 좋은 행보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